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 집 장남은 20대 초반 어린 나이부터 가장 노릇을 하며 살아온 아이였어요. 남편이 우리 큰아들 대학 신입생 되던 해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뜨면서 삶이 참 막막해졌었죠. 큰아들은 다 키워놨다지만 밑으로는 아직 여동생, 남동생은 한창 예민한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었던 터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런 저한테 가장 의지처가 돼준 게 바로 저희 큰아들이었죠. 대학 다니면서도 장학금 4년 내내 받아서 등록금 한 번 안 내게 한 효자였던 데다가 대학 내내 열심히 아르바이트하고 과외하고 해서 동생들 용돈까지 챙겨준 녀석이었어요. 여동생, 남동생까지도 이제는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서인지 실컷 놀고 즐기며 살아야 할 시기에도 열심히 일하고 가족들 위해서 성실히 살아온 아들이었죠. 그런 아들이 있었기에 저는 힘들어도 견딜 수 있었고 참 고마운 자식이었어요. 그런 아들을 몇 년 전 갑작스레 떠나보는 지금 다시 아들 이야기를 꺼내려니 조금 울컥하네요. 하지만 몇 달 전 너무나 충격적인 일을 겪고 어떻게 세상이 이럴 수가 있나 싶어 제 놀란 마음이라도 좀 달래보려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 아들의 죽음과 전 며느리에 얽힌 기막힌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 아들은 20대 시절을 잠줄여가며 먹을 거 아껴가며 정말 열심히 일하며 보냈어요. 그 시기에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놀고 싶기도 할 텐데 쉬엄쉬엄 하라고 해도 자기는 꿈이 있다면서 최선을 다해 일하는 아들을 보며 걱정도 많이 됐던 기억이 나요. 그러다 아들이 30대에 접어들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 20대 동안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많이 배우고 부딪히고 경험한 덕이었는지 사업은 무사히 순항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식이 따박따박 안정적으로 봉급받는 직장 다니는 대신 사업을 시작하면 부모 마음으로선 늘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저러다 혹시 잘못되기라도 하면 어쩌나. 일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싶은 걱정이 늘 있었죠. 하지만 다행히 아들의 사업은 안정기를 거쳐 조금씩 번창하기 시작했고 제 마음이 다 놓였습니다. 물론 아들이 고생한 만큼 보람대로 돈을 잘 버는 것도 우리 식구들 용돈 잘 챙겨주는 것도 다 좋았지만 그보다 가장 안심되는 건 고생한 보답을 받는 것 같아서였어요. 그렇게 고생해서 그래도 이제 번듯하게 사업도 잘 되고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싶어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아들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나니 여기저기서 중매를 서겠다는 사람도 많았어요. 글쎄, 요즘 애들이 어디 뭐 중신 선다고 만나고 그러나? 선바 결혼하는 것도 우리 때 얘기지. 요즘 애들은 다 연애 결혼하고 그러니까. 우리 제희 중매 서겠다는 사람 많은데 애가 별 관심이 없고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 그러길래 그냥 그러라고 냅뒀어. 에이 언니 그래도 그거 아니야. 제희 걔가 공부랑 일만 열심히 하고 살았지 어디 연애나 제대로 해본 애야? 연애 결혼 그것도 놀아본 애들이 제대로 하는 거지. 생판 여자 모르고 살다가 뒤늦게 이상한 거한테 잘못 걸려서 큰일 나는 수가 있다. 선 배워봐. 그게 딱이야. 선이란 게 뭐야? 어느 정도 보장이 돼 있다는 거 아니야? 직업이고 집안 수준이고 경제적 조건이고 서로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이 맞는 사람들 간에 만나는 거니까 일단 1차로 걸러지고. 내가 뭐 어디 빠지는 애를 갖다 붙이겠어? 우리 육촌 조카인데 애가 참 참하고 괜찮아. 직업은 변호사고 인물도 어디 안 빠지고. 얘도 이제 나이도 찼고 한데 시집갈 생각이 없어 부모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더라고. 변호사 된다고 공부를 또 오죽 잘했겠어. 이제 직업도 좋겠다. 시집도 가야지. 내가 보니까 제이랑 딱 맞을 것 같아서 좋은 짝이 있겠다 싶어 소개해준다 그랬으니까 그러지 말고 한번 보라 그래봐. 알았지? 이웃사촌으로 지내던 친한 언니가 자꾸만 자기 육촌 조카랑 저희 큰아들 선을 한번 보게 하자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아들이 평소 아직 나이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무슨 선 봐서 결혼이냐며 자기는 생각 없다고 제가 중매 얘기 꺼내는 걸 그렇게 반기지 않는 것 같아서 저도 좀 떨떠름했어요. 그래도 이웃 언니의 간곡한 부탁이 있어 얘기나 꺼내보자 하고 말을 꺼냈는데 며느리 될 아이 사진을 보여줬더니 꽤 마음에 들었나 봐요. 한번 만나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둘이 연락처를 주고받고 어느 날 며느리 될 아이를 만나고 와서는 마음에 쏙 든 눈치였어요. 옆에서 누가 참견할 것도 없이 저들끼리 자연스럽게 발전을 했고 어느새 결혼 얘기까지 오가는 사이가 됐죠. 첫인상서부터 아주 똑부러지고 야무져 보이던 며느리는 저희 집에 들어오고 난 후에도 참 똑부러지고 야무지게 일을 잘했어요. 저희 아들이랑도 서로 잘 지내고 확실히 결혼을 하고 나니 아들도 여러모로 안정이 좀 되는 것 같아 부모 입장에서도 마음이 놓이고 고맙더라고요. 아, 얘 참. 너 며느리랑은 좀 어떠니? 변호사라며. 시애미 이겨먹으려고 들고 그러진 않디? 너무 똑똑하고 잘난 며느리 그거 보통 아닐 텐데. 네가 제일을 또 오죽에 꼈어. 너한테 거의 남편이나 다름없이 가장 노릇하고 끼고 살던 아들인데 질투는 안 나? 질투는 무슨. 난 진짜로 우리 며느리한테 고맙게 생각해. 볼수록 며느리 참 잘 들였다 싶어. 우리 며느리 덕 본 게 얼마나 많은데 아주 복덩이가 들어왔다 싶다니까. 주변 친구들 말을 들어보니 아들 장가 보내고 나면 안 그러려고 해도 며느리한테 괜히 샘도 나고 질투도 나고 그런다는데 저는 일절 그런 마음이 요만큼도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며느리한텐 고마움이 더 컸죠. 사실 저희 집에 며느리 들어와서 다행인 순간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중 한 번은 저희 딸한테 문제가 생겼을 때였어요. 사실 저희 딸이 어릴 때부터 좀 눈에 띄는 외모였어요. 오빠 둘은 그냥 평범한데 딸은 어릴 때 밖에 데리고 나가면 아역 배우 시켜봐라. 예쁜 어린이 선발대회 같은데 한번 데리고 나가봐라. 다들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아주 예쁜 외모였죠. 학창시절에도 남학생들이 하도 따라다니고 좋다고 찾아오고 하는 통에 골머리를 좀 앓았을 정도였고요. 그래도 애가 숫기가 없고 내성적인 편이라 특별히 눈에 띄는 일을 하고 살진 않았는데 언제부터인가 밖에 딸하고 둘이 데이트라도 하러 나가면 저희 딸한테 언니 팬이에요. 너무 예뻐요 하면서 말을 거는 젊은이들이 한둘씩 있는 거예요. 저게 다 무슨 말이냐? 네가 뭘 하기에 다들 너더러 팬이라고 그러는 거니? 하고 물었더니 언제부턴가 별스타그램인지 하는 데서 딸이 좀 유명인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게 뭐 하는 건지도 모르고 나이가 있어 그런 어플 같은 것 가입하는 것도 잘 몰랐는데 저희 딸이 거기서 꽤나 유명인이고 그걸로 돈도 벌고 사진도 올리고 한다는 얘기를 듣곤 나도 좀 가입시켜달라고 딸에게 부탁해 가입을 하게 됐어요. 나이 든 사람들이 잘 모르는 참 신기한 세상이 많더라고요. 가입을 하고 보니 저희 딸 계정을 팔로우하는 사람이 30만 명씩이나 됐죠. 딸이 옷을 입고 화장을 해서 예쁘게 찍은 사진을 올리면 댓글도 많이 달리고 공구인지 뭔지를 해서 옷이나 화장품 같은 걸 팔기도 하고 요즘 세상엔 참 돈 버는 방법도 가지각색이다 싶었죠. 너 요새 제이랑 부쩍 붙어 다닌다. 둘이 뭐 그렇게 친하게 지내 갑자기. 아, 엄마, 나 요즘 큰오빠한테 사업 상담하고 있잖아. 그냥 공부만 하기엔 내 채널이 너무 아까운 것 같아서 말이야. 본격적으로 쇼핑몰 사업도 좀 시작해보고 너튜브도 한번 해보고 그러려고. 오빠가 또 마케팅이나 물류 이쪽 전문가냐. 그래서 큰오빠한테 도움 좀 받고 있지. 딸은 큰아들 도움을 받아 본격적인 사업 준비를 했고 그렇게 자기 계획대로 착착 진행을 해나갔어요. 계획했던 대로 너튜브도 시작하고 별스타그램 업데이트도 하고 쇼핑몰 사업도 시작하고 하면서 열심히 사는 딸을 보니 저도 뿌듯하고 대견스러웠죠. 그런데 사람 심보라는 게 참 꼭 좋은 일이 있으면 꼭 안이 꼽게 생각하고 초를 치려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더군요.
언제부턴가 딸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하기에 왜 그러냐 물었더니 처음엔 그냥 일이 고되고 힘들어 그렇다며 말을 피하던 딸이 어느 순간 저한테 엉엉 울면서 자기가 겪은 얘기를 털어놓는 거예요. 실은 나 요즘 진짜 미칠 것 같아, 엄마. 엄마가 너무 걱정할까봐 그동안 얘기 못했었는데 나 너무 힘들어. 악플 때문에 죽고 싶은 생각까지 들 정도야. 딸이 그런 말을 하면서 저한테 안겨 우는데 자식 입에서 나오는 그런 소리를 듣고 어떤 부모가 멀쩡할 수 있을까요? 우리 딸한테 대체 어떤 놈들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해놨으면 그렇게 밝게 잘 지내던 아이가 이런 소리까지 할까 싶어 심장이 철렁하는 기분이었어요. 어쩐지 너 그래서 나한테 보지 말라고 그랬었구나. 그런 거지? 나한테 깔아준 어플도 삭제해버리고 엄마가 자꾸 보니까 민망해서 뭘 못 올리겠다고 한 것도 사실은 그 이유가 아니라 엄마가 악플 보고 걱정하고 상처받을까봐 그랬던 거야. 그치? 어쩐지 지나고 보니 딸의 행동이 왜 그랬는지 알겠더라고요. 딸이 저한테 자기 거 보지 말라고 엄마가 보면 민망해서 잘 못 올린다면서 저한테 깔아준 별스타그램 어플도 지워버리고 너튜브 구독도 취소해버리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 제가 보면 악플 보고 걱정할까봐 그런 거였지 싶더라고요. 아무튼 딸이 그 일로 고생을 하고 있는 걸 알고 나니 저까지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그러다 저도 어디 털어놓을 데가 없으니 큰아들 부부가 왔을 때 얘기를 하게 됐죠.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는 며느리가 엄청 흥분을 하더라고요. 아니 어머님, 그런 일이 있었으면 저한테 진작 얘기를 하시지 그러셨어요. 왜 그런 고민에 끙끙거리면서 껴안고 사셨어요. 변호사 며느리 뒀다 어디 쓰시려고요.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아니 대체 어떤 놈이 우리 아가씨를 그렇게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우리 아가씨같이 착하고 반듯하게 사는 사람이 또 어디 있다고. 아니다, 그러지 마라. 사실 재현이가 니들한테도 얘기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었어. 걔가 요새 인플루언서인지 뭔지 그런 거 한다고 좀 밝고 명랑해 보여 그렇지. 사실은 엄청 내성적이고 부끄럼 많이 타는 애잖니. 가족들한테도 창피하고 부끄럽다고 엄마만 알고 있으라고 부탁했었어. 근데 내가 하도 답답한 마음에 니들한테 털어놓은 거다. 재현이도 알아볼 만큼 자기 딴에는 알아보고 했었나 봐. 근데 별스타니 너튜브니 하는 것들이 죄다 외국 회사라며 가입 자료 같은 것들도 다 외국에 있고 해서 웬만해선 악플러를 잡기도 힘들고 수사도 안 해주고 그런다고 그냥 대충 참고 넘기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듣고 온 모양이더라. 자기도 새언니한테 물어볼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닌데 어차피 소용없는 거 가족끼리 괜히 폐만 끼친다고 나한테 말하지 말라고 한 거야. 그러니 니들도 그냥 모른 척 좀 해다오. 어머, 아니에요 어머니. 그럴 수야 없죠. 어떻게 남일도 아니고 가족 일을 그렇게 넘겨요. 어머니, 저 잘 나가는 변호사예요. 그 정도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요. 저 한번 믿어보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며느리는 자기만 믿어보라며 큰 소리를 쳤고 전 괜히 딸한테 묻지도 않고 너무 일을 키웠나 싶기도 하고 좀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몇 달 뒤 며느리 덕분에 저희 딸에게 지속적으로 악성 댓글을 달아왔던 사람을 잡게 된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딸을 오랫동안 괴롭혀온 문제 악플러의 정체였어요. 악플러 놈은 다름 아닌 바로 딸의 전 남자친구였어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대체 왜 그런 짓을 했냐 물으니 저희 딸한테 헤어짐을 당하고 자기는 우중충하고 별 볼 일 없이 사는데 저희 딸은 일이 잘 되고 인기도 많은 것 같으니 질투심과 열등감에 휩싸여 보복 심리로 그런 짓을 했다고 하더군요. 참 기가 막힌 노릇이었습니다. 어떻게 한때나마 연인이었던 사이에 그런 심각한 말들을 할 수가 있는지. 얼굴은 아주 반반하니 잘생겨서 딱 모델하면 되겠더니 그 얼굴 갖고 왜 그렇게 사는지 참. 아무튼 어머니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아가씨도요. 너무 감사해요 새언니. 다 새언니 덕분이에요.
그래, 다 우리 며느리 덕분이다. 아니, 어떻게 그걸 잡은 거야, 대체? 분명히 재현이가 알아본 데선 다 외국 회사라 잡기 어렵다고 포기하라고 그랬다던데. 제가 그랬잖아요. 저만 믿어보시라고. 그 사이트들이 다 외국 회사라고는 해도 가입할 때 국내 계정으로 가입을 했으면 또 그 회사들이랑 연계를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절대 못 찾고 처벌 못하는 범죄자? 그런 게 요즘 세상에 있을 리가 없죠. 그리고 저희 로펌에서도 이런 일들 전문적으로 많이 해왔었고요. 게다가 그놈이 단 댓글들이 워낙 수위가 세고 의도도 악랄해서 그 정도면 당연히 명예훼손으로 처벌도 되죠. 진짜 감사해요, 새언니. 언니 아니었으면 정말 저 그놈한테 얼마나 더 시달렸을지. 참, 근데 자기 전남친 뭐 연예인 지망생 그런 거였어? 얼굴 하나는 끝내주게 잘생긴 놈이더라. 네? 연영과 다니는 애이긴 했었어요. 일이 잘 안 풀려서 포기했지만. 당신은 무슨 그런 얘기를 해. 그리고 그냥 딱 기생어레비 같이 생겼더만 잘생기긴 뭘. 으이구, 얼굴은 잘생겼더만 뭘. 미안해요, 아가씨. 그냥 내가 좀 얼빠라 그래. 얼굴 잘생기면 잘 빠지는 거. 미안해요. 내가 괜한 얘기를 했나 봐. 신경 쓰지 마요. 괜찮아요. 농담인데요, 뭘. 근데 새언니 얼굴 보시는구나. 전 저희 큰오빠랑 결혼하신 거 보고 얼굴은 전혀 안 보시는 줄 알았어요. 뭐야? 너 지금 뭐라 그랬어? 미안. 근데 사실은 사실이잖아. 얘들은 참 아직도 중학생이야 니들이. 아가, 네가 이해해라. 넌 언니만 있어 모르지? 남매들이 다 이러고 산다. 철이 안 들어요, 철이. 그런 일을 겪고 나니 의료인, 법조인이 집에 있으면 든든하다는 말을 정말 절박하게 실감하게 됐던 것 같아요. 며느리가 아니었다면 누가 그렇게 두 손 걷어붙이고 자기 일처럼 처리를 해줬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며느리 하나는 정말 잘 들였다. 진짜 우리 집 복덩이다 복덩이 하며 며느리 자랑을 더 많이 하고 다녔죠. 물론 당연히 법조인으로서의 며느리만 보고 좋았단 건 아니었고요. 며느리 자체도 참 예뻤죠. 며느리는 평소 정이 넘친다거나 성격이 애교 많고 살갑다거나 저희 아들을 알뜰살뜰 내조한다거나 하는 타입은 아니었지만 자기 스타일대로 저한테도 저희 아들한테도 참 잘했어요. 제가 고민을 하고 있으면 현명하게 조언도 잘해주고 무슨 날이 되면 큰 선물도 턱턱 해주고 아들 사업에도 여러 가지 도움도 주고 말이죠. 그러다 며느리의 활약으로 도움을 본 건 저희 딸 것 말고도 한 번 더 있었어요. 저희 아들이 하던 사업이 한 번 크게 철렁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들에겐 누구보다 믿고 신뢰하면서 같이 동업까지 해오던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 녀석은 아들의 고등학교 동창이었는데 어릴 때부터 저희 집에 밥 먹으러도 오고 어머니 어머니 하며 살갑게 굴던 놈이라 저도 안면이 깊던 녀석이었죠. 그런데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고 그 친구 녀석이 저희 아들을 뒤에서 배신할 줄이야. 그걸 누가 알았겠어요. 놈은 너무 믿는 사이라 허술했던 지점을 노려서 저희 아들과 공동으로 관리하던 사업 자금을 횡령하는 걸로 모자라 혼자 사업을 키워보겠다고 개인 명의로 사업 체결까지 했고 저희 아들은 그걸 너무 뒤늦게 알게 된 거죠. 원래라면 동업자 간에도 계약서를 제대로 쓰고 꼼꼼하게 조항을 다 따져 공증도 받고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당장은 믿는다고 해도 사람 일이란 게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럴 때 기댈 수 있는 게 법밖에 없으니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하지만 아들이 철두철미하게 하는 것 같아도 또 무르고 허술한 데가 있거든요. 동업자이기 이전에 20년 가까이 친구로 지낸 녀석이니 가족이나 다름없다 하면서 일절 그런 생각은 하질 못했었나 봐요. 그 부분을 미처 챙기지 못한 탓에 아들은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당한 뼈아픈 대가를 치르게 생겨야 하는 위기에 처했고
그때 다시 한번 나서게 된 건 바로 저희 며느리였어요. 이런 분쟁에 대비한 계약서는 부족했지만 며느리는 그간 두 사람 사이에 동업자로서의 대화 내역이나 그 친구놈의 배신 정황과 모의, 공모 등 모든 증거들을 수집해 그 동업자를 고소하기에 이르렀고 동업자 친구의 배신 정황이 입증돼 결국 아들은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할 수 있게 되었어요. 벌금까지 내게 되며 위기에 내몰리자 그 동업자 친구는 뻔뻔하게도 항소까지 하기에 이르렀고 그 탓에 재판은 생각보다 길어졌지만 워낙 유능한 며느리이기에 큰 문제 없이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거라고 모두가 마음을 놓고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이제 위기도 한 곱이 넘겼고 다시 잘 될 거라며 안도하던 그 시점. 저희 아들이 생각지 못한 변을 당하고 만 거였어요. 다름 아닌 아들의 사업장에 강도가 들이닥친 거였죠. 그날은 아들이 두고 온 물건을 챙기러 밤늦게 다시 사무실로 나갔던 날이었고 아마 강도는 당연히 아무도 없을 시각이라고 생각하고 방심을 했나 봐요. 그런데 거기서 저희 아들을 정면으로 맞닥뜨리고는 크게 당황한 모양이었습니다. 아마 아들은 소리를 질렀을 테고 결국 둘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진 거죠. 사무실 안은 이내 난장판이 되고 말았고요. 격렬한 몸싸움 끝에 강도는 저희 아들을 그대로 남겨둔 채 도망쳤고 쓰러져 있는 아들을 발견한 건 침이 말림을 받고 뒤늦게 출동한 보안업체 직원들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제가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는 이미 아들의 목숨이 위태로운 뒤였어요. 나중에 CCTV 분석으로 알아보니 강도는 사무실에 놓여있던 무언가로 얼떨결에 아들을 공격했는데 그게 아주 끔찍한 참사를 낳은 모양이더군요. 결국 저는 그렇게나 믿고 아끼고 의지하던 제 아들의 마지막 모습을 제 눈앞에서 목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이지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은 순간이었죠.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는 것만으로도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인데 심지어는 그런 생각지 못한 끔찍한 사고로 아들을 잃고 나니 삶을 살아갈 의지 자체가 들지 않더라고요. 아들이 죽고 나자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해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남기고 간 재산도 쓸모가 없었고 다 해결하지 못한 재판도 소송도 모두 의미가 없었죠. 저는 하루하루를 눈물로 보냈습니다. 아들을 떠나보낸 뒤에는 며느리 얼굴을 보는 것도 힘들었어요. 저희는 서로를 보면 자꾸 아들이 남편이 떠올라 눈물만 흘려야 했고 그래서 한동안은 일부러 잘 만나지 않고 지냈죠. 아들이 사망하고 나니 사실 며느리와의 관계도 참 애매하더라고요. 이혼을 한 건 아니니 전 며느리라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하지만 이혼이나 다름없는 게 돼버렸고 또 그 아이에게도 그 아이의 삶이 있으니 내 아들 걱정만을 강요하며 수절을 바랄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렇게 서로 얼굴 몇 번 보지 못한 채 시간은 훌쩍 흘러갔고 아들 떠나보낸 지 몇 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참 엄마, 새언니 말야. 전에 새언니네 로펌 들릴 일이 있어서 갔다 잠깐 마주쳤는데 얼굴이 많이 안 좋더라고. 새언니도 그 사이에 오빠 보내고 많이 힘들었나 봐. 하긴 당연한 거지. 나한테도 오빠지만 새언니한텐 남편이었으니까. 새언니 보는데 좀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 있지. 언니도 오빠 그렇게 보내고 많이 힘들고 외롭고 그랬을 텐데 우리가 너무 무심했던 거 아닌가 싶어서 말이야. 얼굴이 아주 반쪽이 됐더라고. 그러고 보니까 별스타그램 글 안 올린 지도 한참 됐던데 내가 좀 신경을 쓸 걸 그랬나 봐. 딸 얘기를 들으니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도 저희 아들 살아있을 땐 서로 참 잘 지냈고 저랑도 왕래가 잦았는데 아들 그렇게 보내고 내 슬픔에 빠져 며느리 생각은 조금도 못했구나 싶어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원래도 살이 별로 찌진 않은 아이였는데 거기서 더 빠질 데가 어디 있다고 얼굴이 반쪽이 됐다니 마음이 안 좋았죠.
그래서 저는 오랜만에 며느리가 좋아하고 잘 먹어 늘 만들어주던 갈비찜이며 장조림이며 호박죽 같은 것들을 몇 가지 만들었어요. 원체 바쁜 아이라 직접 만날 생각은 없었고 집에 없으면 그냥 경비실에 맡겨놔둘 요량으로 간 거죠. 그런데 뜻밖의 아파트에 들어서자마자 며느리랑 1층에서 딱 마주친 거예요. 그런데 며느리는 뜻밖의 아주 밝고 활기찬 모습이었어요. 어머, 어머니, 여긴 웬일이세요? 너무 오랜만이에요. 어머, 이거 저 주시려고 가져오신 거예요? 너무 감사해라. 우리 재현이 말을 들으니까 네가 몸이 너무 안 좋아 보인다고 하기에 내가 너한테 너무 무심했나 싶어 찾아와 봤다. 난 그냥 너 좋아하는 음식 몇 가지 만들어 와서 그냥 맡겨놔 놓고 가려고 했는데. 어머, 아니에요. 여기까지 오셨는데 들어오셔서 차라도 한잔 하고 가세요, 어머니. 딸한테 듣던 것과는 달리 며느린 너무 생기발랄하고 명랑한 모습이었고 그 모습에 오히려 제가 좀 당황을 했던 것 같아요. 며느리가 차 한잔하고 가라고 절 이끌어 집으로 들어가게 됐고 거기서 며느리는 생각지 못한 얘기를 하더군요. 아, 아가씨가 저 보고 맘 안 좋아서 그런 건 줄 아셨구나. 에이, 제이 씨 그렇게 보는 게 벌써 몇 년 전인데요. 제가 뭐 아직까지 그러고 있을까 봐요. 요즘 제가 사실 다이어트를 좀 빡세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아가씨 맞닥뜨렸을 때 너무 어질어질해서 좀 비틀거렸던 건데 아마 그걸 보고 오해를 하셨나 보다. 네가 살을 뺄 데가 어디 있다고 다이어트니? 가뜩이나 바쁜 애가 잘 챙겨 먹고 다녀야지. 그러다 병난다. 아, 그게 실은 제가 결혼을 앞두고 있거든요, 어머니. 응? 결혼이라니? 저 재혼해요. 그래서 몸 관리 중이에요. 사실 처음 결혼할 때 제가 일도 바쁘고 해서 몸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결혼식을 했었잖아요. 그게 두고두고 후회가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웨딩드레스 같은 건 좀 최대한 바짝 말린 상태에서 입어야 태가 나는 건데. 그래서 이번엔 바짝 살도 좀 열심히 빼고 최대한 마른 상태에서 하고 싶어서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며느리 말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 딴엔 혹시 아직도 우리 아들을 못 잊고 힘들어하나 싶어 걱정이 돼 찾아온 거였는데 그 사이에 이미 연애도 하고 결혼할 남자까지 생겼다고 하니 좀 당황스러운 마음이 컸죠. 하지만 그렇다고 그게 문제가 될 건 전혀 없는 거잖아요. 아들 떠난 지도 어느새 4년이나 됐고 남아있는 사람은 당연히 자기 인생을 살아야죠. 저희야 다 늙고 자식 보낸 죄인이라지만 며느리야 아직 젊고 또 앞길이 창창한 재혼이고요. 당황스럽고 서운한 감정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지만 그런 기색을 애써 감추고 며느리에게 물었어요. 그래, 남편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이니? 아, 저희 의뢰인이었어요. 제가 좀 한눈에 반해서. 어머님도 아시죠? 저 잘생긴 남자한테 약한 거. 그래서 아가씨가 제이 씨랑 결혼한 걸 좀 신기했었지만. 아무튼 그렇게 됐어요. 참, 여기 청첩장이요. 어머님도 오세요. 내가 뭘 가겠니 그 자리에. 아무튼 축하한다. 이번 결혼은 꼭 잘해서 오래오래 잘 살아. 내가 너한테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니? 그냥 잘 살아 어찌됐건. 며느리, 아니 이제 전 며느리라고 불러야 할 그 아이가 청첩장을 내미는데 참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 자리에 제가 어떻게 가겠어요? 무슨 관계라고 절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뭐 자기 딴에도 그냥 인사치레 삼아 하는 말이었겠지만 아무튼 전 생각지도 못했던 소식을 전해 듣고 좀 경황도 없고 마음이 복잡해진 채로 축하한다는 말을 남기고 그 집을 나섰어요. 그리고 몇 달 뒤 저는 청첩장에 적힌 날짜에 그 장소에서 열리는 전 며느리의 결혼식에 하객으로 참석했습니다.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절대 갈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던 그곳에 가게 된 건 제 자의가 아닌 누군가의 간곡한 부탁 때문이었어요.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생전 저희 아들을 배신했던 동업자 친구 녀석이었죠. 사실 그놈을 제가 어떻게 좋게 보겠어요. 저희 아들을 등쳐먹으려고 했던 천하의 배신자 놈을 말이에요. 솔직히 전 사무실에 강도가 들었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그놈을 의심했었거든요. 그놈을 꼭 조사해봐야 돼요. 그 강도 그놈일 확률이 제일 높다고요. 내 아들 등쳐먹고 배신해서 돈 빼돌리려고 하다 실패한 놈이에요. 그러다가 그놈이 그 계획도 실패하고 우리 아들한테 고소까지 당하게 돼서 되레 돈 잃게 생기니까 아주 작정을 하고 강도짓을 하려고 들어온 게 틀림없어요. 저는 경찰에 몇 번이고 부탁을 했고 경찰도 놈을 가장 먼저 수사선상에 올리고 조사를 했죠. 하지만 경찰에선 동업자 친구는 사고 당시 알리바이가 확실한 데다 신장이나 몽타주나 모두 CCTV에 나온 범인이랑은 전혀 비슷한 구석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로부터 얼마 뒤 진짜 강도를 검거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전 그래도 여전히 배신자 놈이 의심스러웠어요. 아니, 혹시 몰라요. 본인이 직접 한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놈이 시킨 거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 아들한테서 회사 어떻게 해보려다 눈이 멀어서 그런 짓 버렸을 확률이 높아요. 분명하다고요. 혹시라도 붙잡힌 강도놈이랑 연관이 없는지, 사주를 해서 시킨 건 아닌지, 둘이 진짜 모르는 사이가 맞는지 철저하게 조사 좀 해주세요, 형사님. 예? 부탁 좀 드릴게요. 저 이거 제대로 명명백백하게 안 밝히면 눈 못 감아요. 우리 아들 보내고 억울하고 미안해서 못 산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명명백백히 다 밝혀낼 테니까 어머님, 저희 믿고 일단 돌아가세요. 당시엔 아들 죽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도 거의 눈이 돌 정도로 제정신이 아니었고 제가 하도 경찰을 못 살게 구니까 경찰도 그놈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수사 끝에 두 사람 사이엔 전혀 내통한 흔적도 없고 사주를 한 것도 아니고 전혀 연관성이 없다고 결론을 짓게 됐었죠. 강도놈은 공범도 없이 단독으로 범행을 시도했었고 이미 비슷한 수법으로 다른 곳들에서 금품을 훔친 이력이 있는 놈이더라고요. 당시 비슷한 사업장들에 밤중에 침입해 도둑질을 한 모양이었는데 원래라면 아들이 있을 시간이 아니었고 본인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니 엉겁결에 아들을 공격하고 도망을 친 모양이었죠. 사건의 전말을 다 알고 나니 기분이 참 묘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당연히 그 친구놈의 범행일 거라 생각하면서 어떻게든 그걸 밝혀내려고 했었다 보니 한편으론 어쩐지 허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한편으론 내가 너무 내 생각에 매몰되어 있었구나 싶기도 했죠. 무조건 그놈일 거라 생각하면서 다른 가능성은 생각도 않고 무조건 놈이 범인이라고 확신을 내린 상태였으니까요.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다행스러운 마음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내 아들놈이 그렇게 믿었던 친구에 의해 세상을 떠난 건 아니구나. 친구 손에 간 건 아니구나 싶어서요. 사업상 배신으로도 모자라 아들의 죽음마저 친구 탓이었다면 그건 그것대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아마 지금까지도 한으로 남았을 거예요. 그 친구 녀석은 아들의 장례를 3일 동안 지키고 49제 내내 묵묵히 와서 자리를 지키더군요. 그리고 제 앞에서 고개를 못 들고 계속 사죄를 했죠.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감히 어떻게 무슨 말을 하겠어요. 저도 잘 압니다.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지은 건지. 제 이놈이 그렇게 갈 줄 알았다면, 그렇게 허무하게 가버릴 줄 알았다면 절대 그런 짓은 할 생각도 하지 않았을 텐데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봅니다. 잠시 눈이 돌았어요. 빚이 감당 못하게 쌓이니까 도저히 방법이 안 보여서 눈앞에 해결할 방법이라곤 당장 그거밖에 없어 보이고 일단 급한 불부터 어떻게든 끄자 싶어서 그래서 그랬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어요, 제가.
어머님이 저 어릴 때 집에 놀러 가면 맛있는 것도 해주시고 항상 반겨주시고 했는데 제가 진짜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죄인은 가고 없지만 제가 이 빚은 평생 갚겠습니다. 어머님께 제가 평생 빚 갚으면서 살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녀석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빌며 계속 눈물을 보였어요. 일어나라. 우리 애가 간 게 네 탓도 아니고. 제이가 상원이 너 참 많이 믿었다. 많이 믿고 좋아하는 친구라고 나한테 네 자랑을 참 많이 했어. 아마 용서했을 거다. 그 녀석이 살아있었다면. 그러니까 그만해. 그 친구에 대한 배신감도 컸고 원망도 컸지만 이미 아들마저 떠난 마당에 아들의 친구를 제가 더 미워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나 싶더군요. 제 아들이라면 이 친구를 용서했을 거라는 것도 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 그 아이를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녀석은 계속해 저희 집을 찾아와 미안함과 고마움을 표했고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그 친구 녀석이 저한테 연락을 해와서는 저희 며느리 결혼식장에서 꼭 좀 만나자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내가 전 며느리 결혼식에 왜 갔니? 어머님이 꼭 좀 보셔야 할 게 있어서 그래요. 꼭 와서 확인해야 하니까 그날 거기서 봬요. 그날 어머님 두 눈으로 보셔야 할 것 같아서요. 대체 무슨 일인지, 뭐 때문에 그러는지, 내가 뭘 봐야 하고 뭘 확인해야 한다는 건지 아무 말도 이해가 가지 않아 의아했지만 일단 그렇게 저는 며느리 결혼식에 참석하게 된 거였어요. 얘는 만나자고 하더니 왜 나타나질 않아. 시작하겠네. 만나기로 했던 친구 녀석은 식이 시작하고도 여정 나타나지 않았고 저는 일단 좀 겸연쩍은 마음에 얼굴을 좀 숙이고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사실 다들 아무도 저를 신경 쓰지 않는데도 괜히 저 혼자 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아무도 제 얼굴을 기억 못하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제가 전 시어머니인 걸 누가 눈치채면 어쩌나 싶은 마음에 괜스레 좀 눈치가 보였죠. 그래서 신랑 입장하는 장면도 잘 못 봤고 아들 친구 녀석이 오기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곧이어 신부 입장 순서가 됐죠. 며느리는 그때 자기가 했던 말대로 다이어트를 열심히 했는지 마지막 봤을 때보다 많이 야인 모습이었고 몇 년이 지난 사이 전사돈도 좀 나이가 드신 모습이더라고요. 며느리와 전사돈 두 사람은 나란히 웨딩로드를 걸어왔고 곧 전사돈이 새신랑 손에 며느리 손을 넘겨주는데 그 순간 제가 목격하고 만 건 정말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괜한 눈치가 보여 고개를 제대로 못 들다 그제야 보게 된 신랑의 얼굴을 마주한 순간 저는 정말 까무러칠 뻔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갑자기 손발이 덜덜 떨려오기 시작하는데 어느샌가 나타난 아들 친구 녀석이 제 손을 감싸며 진정을 시키더군요.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너무 늦었죠. 어머니 일단 진정하세요. 저놈이 여기 왜 있어? 저놈이 왜... 어떻게 저놈이 우리 며느리랑... 저는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그놈이죠. 어머님 며느리가 말했던 그 의뢰인 바로 저 강도놈이에요. 어떻게 제이를 그렇게 만든 강도놈이랑 손 맞잡고 결혼을 하는 건지 너무 충격적이라 도저히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 여기서 뵙자고 한 거예요.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서 어머님도 보셔야 할 것 같아서요. 저는 너무 놀라 그대로 굳고 말았어요. 몇 년 전 강도놈이 잡힌 뒤 제가 그 소식을 듣고 경찰서에 달려갔다가 그놈 얼굴을 목격했던 순간이 지금까지도 저는 잊혀지지가 않았거든요. 제 아들놈 해친 놈 얼굴을 제가 어떻게 잊겠어요. 경찰들이 여기 오시면 안 된다면서 저를 밖으로 끌어내는 순간까지도 전 그놈 얼굴을 똑똑히 기억하려고 계속 쳐다봤어요. 그놈의 눈썹 한 올 한 올까지 정확히 기억했죠. 그런데 그 얼굴을 여기서 다시 보게 될 거라고 대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제 아들을 그렇게 만든 놈이
제 아들의 부인이었던 여자와 손을 맞잡고 결혼식장에 서 있는 꼴을 볼 거라고 대체 어느 누가 생각을 했을까요? 식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단 한마디도 하질 못했어요. 그대로 얼어붙은 채 충격에 빠져만 있었죠. 아들 친구 녀석은 그런 저를 부축해 결혼식장 안에 있는 뷔페 식당으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저는 목을 축이며 겨우 사태를 파악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들 친구 녀석은 본인이 챙겨온 자료를 몇 가지 꺼내 보여주더군요. 이것들을 좀 챙겨오느라고 늦었어요. 이거 보시겠어요? 녀석이 보여준 문서들은 그 강도놈의 전과 기록과 저희 아들 관련한 소송 기록, 그리고 변호사인 며느리가 놈을 변호했던 기록 등이었어요. 알고 보니 제 아들 가해자인 강도놈의 변호가 전 며느리 로펌으로 떨어졌고 그 과정에 전 며느리가 변호사 중에 한 명으로 참여를 했었나 보더군요. 본인 남편과 직접 관련이 있는 일이니 재판은 다른 변호사가 진행했지만 그 과정에서 변호 서포트 업무는 계속 며느리가 맡았던 기록이 있더라고요. 아니, 그것만으로도 상식적으로 믿어지지가 않는데 어떻게 그 과정에서 대체 둘이 눈이 맞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자기 남편 그렇게 만든 놈이랑 눈이 맞는지, 그놈과 심지어는 재혼할 정신머리를 가질 수가 있는지 제 상식으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게다가 전 며느리는 저를 당당히 결혼식에 초대하기까지 했었잖아요. 그 기만 역시 몸서리치게 소름이 돋더군요. 아마 전 며느리는 제가 그 강도의 얼굴을 모르는 줄 알았나 봐요. 사람을 얼마나 호구로 생각한 건지, 얼마나 멍청이 취급을 했으면 여기 오라고 청첩장까지 내민 건지 치가 떨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뒤 하객들이 하나둘 식당으로 내려와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고 식당 안은 소란스러워졌어요. 그리고 얼마 뒤 신랑 신부가 내려오더군요. 저는 그 사이에서 밥 한 술 못 두고 둘을 노려보며 가만히 앉아 있는데 둘이서 식당을 돌며 하객들한테 인사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희원아, 너 너무 예쁜 거 아니야, 정말? 무슨 영화 보는 줄 알았다니까. 너무 잘 어울려, 두 사람. 너 그렇게 잘생긴 사람 만나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더니 정말 제대로 낚았구나. 에이그, 하긴 우리 신랑이 좀 잘생기긴 했지? 떠들썩한 와중에 저는 조용히 때를 기다렸습니다. 테이블들을 돌며 인사를 하던 신랑 신부는 어느새 제가 있는 테이블까지 왔고 전 며느리는 저를 발견하고는 살짝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군요. 청첩장을 내밀긴 했어도 제가 실제로 올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겠죠. 어머, 오셨네요. 감사해요, 와주셔서. 당연히 와야지. 내가 당연히 이 자리에 있어야지. 안 그러니? 이 결혼식이 어떤 결혼식인데?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일제히 모두의 시선이 저희 테이블로 집중됐고 그제야 전 사돈 어른들도 저를 목격하고는 그쪽에서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하긴 그쪽 입장에선 정말 당황스러운 상황이었겠죠. 몇 년을 본 적 없던 전 사돈이 여기까지 올 거란 생각을 못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쪽 가족들이 모르고 있던 게 그것뿐만이 아니란 사실이었습니다. 내가 이 결혼식에 안 오면 누가 오니? 내 아들 이 세상 하직하게 만든 놈이랑 내 아들 와이프였던 너랑 둘이 결혼식을 하는데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을 해야지. 안 그러냐? 어머니, 일단 좀 진정을 하시고. 진정? 진정을 하게 생겼니? 너 대체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네가 인간이야? 내 아들 저 세상 보낸 놈을 네 남편 그렇게 만든 천하에 죽일 강도 새끼를 어떻게 네 재혼 상대로 생각할 수가 있어? 어떻게 인간이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사람이라면 네가 사람이라면 그런 짓은 하면 안 되는 거다. 어떻게 내 아들 해친 놈을 변호하는 걸로도 모자라 둘이 눈이 맞아?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희원아, 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송서방 해친 강도라니. 그럼 박서방이 아니 저놈이 그때 그 강도놈이란 말이야? 너 그게 사실이냐?
제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자 그쪽 부모가 더 놀라 며느리한테 뛰어오더군요. 전 사돈들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였어요. 저는 전 사돈들에게 자료를 다 보여주며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기 서 있는 저놈이 바로 전가가 수두룩한 강도 새끼고 내 아들 목숨 앗아간 천하의 개새끼라고요. 사부인, 지금 내 심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내 아들 회사에 들어와 금품 훔치려다 결국 내 아들 그렇게 만들고 도망간 저 쳐 죽여도 모자랄 놈이랑 어떻게 저런 놈이랑 재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냐고요? 제가 악에 받쳐 소리치자 전 사돈들이 며느리를 추궁하기 시작했어요. 너 이게 말이 다 사실이야? 정말 그런 거야? 너 그럼 대체 박서방에 대해 했던 말들은 다 뭐냐? 우릴 속인 거였니? 저의 발악과 부모들의 추궁 끝에 전 며느리는 결국 모든 걸 인정하더군요. 그 사람 맞아요. 제이씨 그렇게 만든 사람 맞다고요. 하지만 이 사람에게도 사정이 있었어요. 우리 상원 씨 그렇게 나쁘기만 한 사람은 아니에요. 엄마, 진짜 아니에요, 아빠. 저 믿어주세요. 그 사람을 해치려고 계획적으로 작정하고 들어간 것도 아니고 예기치 못한 사고였을 뿐이에요. 상원 씨 천성은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눈을 보면 알아요. 이 눈이 어떻게 그렇게 나쁜 짓을 할 눈이에요? 그냥 좀 환경이 나빴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 고쳐줄 수 있어요. 나랑 같이 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요. 새삼 살자고 진짜 새로운 인생 살아보자고 우리 둘이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도 좀 이해해 주세요. 전 며느리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늘어놓았고 기가 딱 막히더군요. 그리고 그때 전 사돈은 신랑놈의 멱살을 잡다가는 이내 갑자기 남자 쪽 부모를 향해 걸어갔어요. 당신들도 한패지? 어떻게 이런 걸 숨기고 결혼을 시킬 수가 있어? 저 두 놈들이 아무리 눈이 맞아 정신이 나가서 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한다고 해도 당신네들은 알았을 거 아니야? 당신네들 아들놈이 그런 일에 연루됐다면 모를 수가 없지. 근데 어떻게 말 한마디 없이 상견례를 치르고 결혼까지 할 수가 있어? 그런 전과까지 숨겨가면서 이런 사기 결혼을 하냔 말이야. 그렇게 전 사돈이 소리를 질러대자 더 가관이었던 건 신랑 측 부모인 척하고 있던 사람들이 자기네는 저 남자 부모가 아니라고 하고 나섰던 거였어요. 아우 진짜 난 저놈 모른다고요. 박상원인지 뭔지 알지도 못하고 난 그냥 돈 받고 고용된 사람일 뿐이라고. 아휴 재수도 더럽게 없지. 돈 몇백 받고 생판 남 애비 연기해주는 게 아니었는데. 에이씨 퇴. 알고 보니 그 강도놈에겐 부모도 형제도 없었고 거기에 신랑 측 하객이라고 와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돈 주고 고용한 가짜 하객이었던 거였어요. 결국 식당 안은 한바탕 대형 난리가 나고 말았죠. 그런 짓을 저지른 놈과 재혼을 한다고 하니 신부 측 친구나 친척들도 모두 충격에 빠졌고 회사 동료 몇몇은 더더욱 놀랄 수밖에 없었죠. 알고 보니 해당 사건을 맡았던 담당 변호사나 직원들이 오면 강도놈 얼굴을 바로 알아볼지 모르니 그 사람들만 쏙 빼고 초대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봤자 식당에 와 있던 사람들이 가서 소문 쫙 낼 만한 빅뉴스이니 이젠 숨기기도 불가능이겠지만 결국 며느리 가족 측에서 이 결혼 무효라고 없자고 하고 신랑 신부 둘은 우리 정말 사랑하니 어쩌니 삼류대사를 날리며 빌어댔지만 가족들마저 무슨 이런 개망신이 다 있냐며 떠나버렸죠. 이후 남아있던 일가 친척들과 친구들 사이에선 이 막장극이 가장 좋은 비패거리가 됐고요. 이후 저는 전 며느리에 관한 소식을 저희 딸을 통해 전해 들었어요. 저희 딸이 예전에 로펌으로 고소 처리한 이후로 필요한 일이 있으면 그 로펌과 같이 일을 해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 며느리 일이 그 회사에서도 엄청난 화제거리였나 봐요. 저희 딸이 거기서 소식을 전해 듣고 와서는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별 수 없이 둘은 결혼에 실패했지만 전 며느린 정말로 자기가 그 남자를 치유하고 고쳐서 영원히 사랑할 거라는 순진한 착각에 빠져 있었나 봐요. 하지만 그런 강도놈이 퍽이나 그런 순진한 생각을 했겠냐고요. 출소에 나와 일도 못 구하고 막막하던 차에 직업 좋고 돈 잘 버는 변호사가 자기 잘생겼다고 매달리니 웬 떡이냐 하고 결혼에 한몫 챙기거나 할 심산이었겠죠. 그런데 그것도 수포로 돌아가자 놈은 며느리를 뻥 차고 떠나버린 모양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결국 회사에서도 겉돌다 내쳐지고 부모들도 보려고 안 하고 처량한 신세가 된 모양이고요. 세상 참 살 만큼 살았고 겪을 일 못 겪을 일 많이도 겪으며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일을 겪으며 세상에 정말 별 사람 별일이 다 있다는 걸 절절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똑부러지고 야무지다 생각했던 전 며느리가 그렇게 누구보다 어리석고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할 수 있는지 지금 생각해도 참 믿어지지가 않네요. 만약 둘이 그렇게 눈이 맞아 결혼을 해 잘 먹고 잘 살았다면 아마 저는 두고두고 한이 됐을 거예요. 우리 아들의 죽음이 너무 억울하고 원통해 잠도 제대로 못 잤겠죠. 하지만 그런 일만은 면해 아들을 볼 면목은 생긴 듯해 다행입니다. 제 기막힌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세상사 참 쉽지가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악연도 피해 가시고 불행도 피해 가시기를 바라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